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의 신속한 현장 진단을 위한 핵산 증폭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K11의 김영우, 김우진, 타구진, 허도인입니다. 주용 조교님, 박현규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의 목차로는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목표, 두 번째로 PCR 및 전기용동, RT-PCR, 나스바에 대한 연구 결과, 세 번째로 등원 핵산 증폭 기술의 우수성 및 한계, 마지막으로 기술 응용 및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목표입니다. 기존의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을 연구하기 위해서 RT-PCR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RT-PCR의 경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고가의 큰 분석 장치가 필요하기에 신속한 현장 진단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의 PCR 및 RT-PCR을 디자인하여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PCR 기술의 한계점 및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을 학습하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현장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증폭 기술을 고안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PCR 및 전기용동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PCR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용액 조성을 사용했고, 이때 HBV, 즉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PCR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저희는 100pp 레더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오른쪽 위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를 이용하여 왼쪽 아래의 실험 사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증폭시킨 HBV의 타겟 부위는 180에서 190 베이스 페어 정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저희는 PCR이 온도 유지에 위해 서머 사이클러가 필요하고, 또 이걸 확인하기 위해 전기용동을 하는 과정에서 컨테미네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진단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왼쪽 사진을 보면 왼쪽엔 똑같이 파지티브인데 PCR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RT-PCR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실험에는 H3N2 바이러스를 사용하였으며 그 농도를 1, 10, 100 피코몰로 하여 RT-PCR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RNA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역전사 과정을 거친 후 리얼타임 PCR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택 폴리머레이즈와 역전사 효소에 이루어진 엔자임 믹스도 넣어주었습니다. 총 20 마이크로리터의 부피로 하였고, 나머지 조성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은 증폭 곡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거티브의 경우 RNA가 없어 증폭이 일어나지 않았고, RNA의 1, 10, 100 피코몰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른 시점에서 증폭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증폭 곡선에서 threshold 값을 잡고 threshold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인 CT 값을 이용해 검량선을 그리면 핵산의 정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thermal cycler과 분광 형광 광도계가 필요해 위와 같은 크고 고가인 기계가 요구되기에 현장 진단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등온 핵산 증폭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RT-PCR 실험을 진행한 이후에 이런 RT-PC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등온 핵산 증폭 기술 중 유일하게 RNA를 직접 증폭해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나스바에 관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나스바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RNA 샘플을 이용해 무수히 많은 RNA 가닥을 등온으로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RNA를 넣어주면 T7 프로모터가 붙은 프라이머가 타겟 RNA에 결합하고 역전사 효소의 활성을 이용해 상보적인 DNA 가닥을 합성합니다. 합성 후에는 RNA를 분해하는 RNase H를 이용해 RNA를 날리고 이 자리에 다시 역전사 효소가 작용해 DNA 이중 가닥을 완성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DNA 이중 가닥이 오른쪽에 T7 프로모터라는 RNA 중합 효소가 전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위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모터에 T7 RNA 중합 효소가 작용해 주연 가닥과 상보적인 RNA 가닥을 무수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증폭된 표적 RNA를 검출하는 방식이 바로 왼쪽 위에 보이시는 몰레큘러 비컨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비컨은 왼쪽 위에 보시다시피 형광물질과 퀘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을 바르고 싶어도 퀘처에 의해 형광이 흡수돼서 형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주연 가닥과 상보적인 RNA가 합성되면 이 RNA에 비컨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형광물질과 형광물질을 흡수하는 캔처 사이 거리가 멀어져 형광을 띠고 형광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험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구성물질 테이블을 보시면
DNA 이중 가닥을 만들기 위한 DNTP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부적 RNA를 증폭하기 위한 RNTP를 함께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스파에서는 세 종류의 효소가 필요한데 먼저 RNA를 기반으로 DNA를 합성하는 역전사여서 DNA와 혼성화된 RNA를 분해하는 RNase H 그리고 T7 프로모터를 통해 RNA를 전사하는 T7 중합효소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효소의 반응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른 농도의 DNA 시료를 이용해 증폭 실험을 진행했는데 앞서 보신 RT-PCR에서 정량에 사용된 그래프와 달리 그래프가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지 않고 리니어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 그래프가 나온 원인은 바로 역전사 요소와 RNase H에 의해 타겟 RNA를 DNA로 바꿔주는 반응은 리니어하게 즉 증폭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스파 실험을 진행하면서 등원 핵산 증폭 방식이 서머사이클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증폭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등원 핵산 증폭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등원 핵산 증폭 기술 개발을 위해 조사한 기존의 등원 핵산 증폭 기술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하여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화한 저희만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루프 메디에이티드 아이소소멀 앰플리피케이션의 약자인 램프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P 프라이머, B 프라이머, 그리고 프라이머 기본적으로 포워드, 리버스 이렇게 4개의 프라이머가 필요하게 되는데 B 프라이머와 P 프라이머가 먼저 어닐링 되어야 하기 때문에 TM 값이 더 높아야 하고 또한 TM 값을 높이기 위해 GC 서열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F3와 B3가 어닐링 되어서 양쪽 끝에 루프가 형성된 R형 모양의 DNA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저희는 BST 폴리머레이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BST 폴리머레이스의 가닥 치환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가 램프에서 분석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처럼 MGSOP를 이용한 탁도 추정법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산출물이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형광검출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시약은 사이버그린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전기홍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의 2차 구조가 길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프레드 된 식, 그러니까 넓게 퍼진 식으로 전기홍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램프에서 반응 온도는 60도에서 65도 정도이고 반응 시간은 40분, 그리고 증폭 한계 길이는 1000뉴클레오타이드 정도 됩니다. 이때 램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폭이 일어나고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검출하기도 쉽고 또 특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프라이머가 많이 사용돼서 프라이머끼리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프라이머가 많고 PB나 B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좀 길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비싸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키메릭 램프라는 것을 새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R형 모양의 DNA가 있을 때 저희는 P 프라이머와 B 프라이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신장되는 구조는 이렇게 P 프라이머가 붙어서 위쪽으로 신장되거나 혹은 F1을 프라이머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신장되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P 프라이머와 B 프라이머에 RNA가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제목에서 키메릭 램프라고 했는데 이렇게 DNA 프라이머에 RNA가 섞여 있는 것을 키메릭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메릭 프라이머가 붙게 된다면 RNase H가 작용을 해서 이 다음과 같이 표시된 부분이 잘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보이는 R형 모양이 하나가 더 생기고 또다시 증폭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폭이 됩니다. 이러면 같은 모양으로 R형 구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전기홍동을 했을 때 하나의 라인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량 분석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RPA입니다. RPA는 현존하는 기술 중에 하나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컨비네이즈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리컨비네이즈는 재조합 효소로 그리고 폴리머레이즈는 중합 효소입니다.
과정을 보시면 리컨비네이즈 프라이머 컴플렉스가 DNA 이중가다에 결합을 하게 되면 리컨비네이즈 즉 재조합 효소의 작용으로 DNA 이중가닥이 해리되면서 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틈에 여러 가지 단백질과 리컨비네이즈 프라이머 컴플렉스가 끼어들면서 증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닥 치환활성 즉 그 원래 존재하는 가닥을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가닥을 합성해내는 가닥 치환활성이 있는 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하여 증폭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이 RPA에서 아주 독특한 점은 바로 이 싱글 스트랜디드 바인딩 프로틴입니다. 줄여서 SSB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DNA 단일 가닥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즉 DNA가 단일 가닥의 상태여서도 안정성을 갖게 되어 SSB를 사용하면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효율의 DNA 신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RPA의 반응 조건은 첫 번째, 반응 온도는 25°C에서 42°C 사이로 상온의 온도에서 조금 높은 온도까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반응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매우 짧고 그리고 증폭 한계 길이는 약 1000 뉴클레오타이드로 상대적으로 깁니다. 또한 반응 시간이 짧다는 우수성 그리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그리고 열화학적 변성이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SSB 리컨비네이즈 등의 여러 단백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DA입니다. 이 SDA 기술 또한 현재 존재하는 기술로 스트랜드 디스플레이스멘트, 즉 가닥 치환을 이용한 증폭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94°C에서 가열을 통해 DNA를 먼저 해리해주고 이 이후에 프라이머가 붙은 뒤 특정 요소의 가닥 치환 활성을 이용하여 증폭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 가닥에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SDA의 반응 온도는 첫 번째 DNA 해리 과정에서 약 94°C의 높은 온도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반적인 과정은 37°C 그리고 49°C 사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DNA 해리 과정과 전반적인 진행 과정 차이의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반응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좀 길고 그리고 증폭 한계 길이 또한 1000 뉴클레오타이드인 RPA에 비해서 매우 짧은 100 뉴클레오타이드만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우수성은 두 종류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반응 특이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아까 DNA 해리 과정에 있어서 94°C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높은 온도에서 해리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또한 2시간 정도로 반응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RPA 기술과 SDA의 장점만을 혼합한 리컨비네이즈 SDA라는 RPA는 낮은 온도에서 DNA 이중가닥이 해리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러 단백질의 활성화 조건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SDA는 높은 온도, 즉 94°C에서 DNA 이중가닥이 해리되지만 상대적으로 반응 조건이 단순하고 조절이 매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장점만을 혼합한 ReSDA라는 기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ReSDA 기술은 먼저 RPA에 낮은 온도에서 DNA가 해리되는 과정을 전반부에 넣고 그리고 그 후반부로는 SDA에서 두 개의 프라이머가 붙고 DNA가 신장되는 과정을 혼합한 것입니다. 이 ReSDA 과정을 사용한다면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며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DNA 증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과 시간을 중요시하는 현장 진단에 있어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리 SDA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 SD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과정에 그러니까 먼저 RPA를 보자면 RPA에서는 DNA 해리 과정이 약 42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DNA 이중 가닥이 풀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근데 이에 반해서 SDA 같은 경우에는 94도씨의 높은 열을 가해 줌으로써 DNA 이중 가닥을 풀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DA에서 높은 온도에서 DNA를 해리해주고 근데 그 반해서 SDA 자체에서는 반응 진행 온도는 94도씨가 아닌 약 37도씨에서 40도씨 사이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온도 차이는 어떤 DNA 증폭 과정에 있어서 효율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를 줄이고자 RPA에서 낮은 온도에서 DNA 해리하는 그런 과정을 SDA에 접목시켜서 리 SDA라는 그런 기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만 그렇게 그 조금 결합시킨 그런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들 그 소감 아까 하시던 방법대로 발표 순서대로 소감 간단하게 한 2,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과학고 김영우고요. 이번 프리-URP가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사실 좀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정보랑 경험을 얻어간 것 같고 또 좋은 친구들이랑 조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주과학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학교에서 맨날 책만 보고 있다가 직접 연구 현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체험해 보면서 뭔가 이제까지 내가 했던 연구는 뭐 연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를 하거나 뭐 수업을 할 때마다 뭐 높은 수준의 어떤 단어들 그리고 미지의 어떤 영국 언어들의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생명과학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주시는 모든 연구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언젠간 뭐 그 틈에서 뭔가 제 뜻을 펼칠 수 있는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나중에 프리 URP가 있다면 뭐 학생이 아닌 뭐 조교, 뭐 교수로서 뭔가 참가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뭐 방구석에서 답답하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조교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관련 연구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동윤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프리-URP는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제 삶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연구 과정 중에 핵산 증폭 기술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이러한 저희 목표를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직접 연구실에서 실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교님께서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연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류에 기여하는 연구자의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교님, 교수님, 또 이렇게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타구진 학생이 아직 안 하셨죠?
네, 저 울산과학고등학교 타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교님께서 실험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설명도 되게 잘 해주셨고 처음에는 사전 연구 조사할 때만 해도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가 잘 되었고 확실히 처음보다 지금 끝날 때쯤 되니까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용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박형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주용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 전부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뭐 한 번 듣고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저희 연구실만 해도 이제 석사생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준 학생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해서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팅 때도 따로 말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로 이렇게 만났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서는 이제 같은 학교에서 뭐 다른 곳에 있더라도 같은 연구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